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필기 87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겠죠. 회계 담당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등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죠.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돼서는 안 되겠죠. 이해관계자라 그러면 내부정보 이용자, 경영진, 외부정보 이용자, 투자자나 채권자, 고객, 그 다음에 정부기관 등이 있겠죠. 이렇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유사한 항목과 통합에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항목은 이제 분리해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3번이고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계산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계산을 하고 이 단기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제품은 더하고 기말제품은 차감을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데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는 아니고 재무제표의 부성명세서, 재무제표 중에서도 이제 손익계산서의 부성명세서라고 하는데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방금 산출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단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산이 되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순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득을 이을 순서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후입선출법은 매입력법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량흐름과 일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입선출법이 매입순법으로서 실제 물량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로 구성이 된다. 맞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산이 된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 물량을함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 되겠고요. 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예전 거부터 먼저 파니까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겠죠.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예전에 것부터 먼저 파니까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겠죠.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고요.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고요.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되는 방법이죠.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다양한 형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든 여러분들 풀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 원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겠죠. 그리고 이익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방법도 후입선출법일 거고요. 기말재고익이 낮게 평가되는 방법도 후입선출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다. 그럼 후입선출법은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겠죠.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니까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낮게 평가되겠죠.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익이 높게 평가가 되면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익이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원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때 원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니까 후입선출법은 가장 낮게 평가가 되고 평균법은 그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4번을 보시면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인데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개발비는 여기 보시면 생산 전 모형의 설계 제작 비용이라든가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기장치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비에 포함이 될 텐데요. 갑은 연구활동비나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 비용 또는 평가 비용, 이러한 내용들은 개발비가 아니고 경상연구 개발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용자산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생산 전 모형의 설계 제작 비용이나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가다마, 네, 4번이 답이겠고요. 그리고 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죠. 그래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소유주의 몫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자본을 계산하게 되겠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는 미시현 손익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지는 않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것이죠. 기타 포괄손익률에는 자본에 해당하잖아요. 우리가 자본을 분류를 해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에 이익잉여금도로 구분하는데 이 기타 포괄손익률에는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기순손익에 반영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고 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기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 주식 할인방 차금 등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겠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깊게 파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KLF 프로그램을 시험 보실 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KLF 프로그램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열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KLF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동력에 들어가셔서 자본 조정을 클릭해 보시면 그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겠죠. 그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시험을 잘 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실현주의라는 것은 수익은 실현이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이 확실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요. 비용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한다 그랬는데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죠. 그래서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3번이고 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수익과 비용을 순액으로 기재한다 라고 해서 총액으로 기재함이 원칙인데 잘못 설명한 거라서 7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8번을 보시면 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순매입액은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입시 운반비가 나왔어요. 자, 운임은 매입할 때의 운임이 있고 매출할 때의 운임이 있는데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고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죠. 그래서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에서 이 매입 운임은 더해줘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니까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을 더해서 155만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만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3만원 플러스 순매입액 155만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만원 이렇게 계산하셔서 157만원이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방금 풀었던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등이 있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에서 파악이 되는 재무제표이고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은 자본변동표에서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산회계 일금 요점 정리 파일을 좀 열었는데요. 재무회계에서 제조나 공장은 제조 경비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회계 처리하셔서 500번대로 회계 처리가 되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로 항목이 기재가 되겠고요. 영업이나 본사는 800번대로 분기하시면 판매관리비가 되겠고 이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나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인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이고요.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상업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데요.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죠. 근데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되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서 단기총 제조비용을 구하고 이 단기총 제조비용에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차감하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데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손익계산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반영이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산출이 될 거고요. 이 단기순이익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돼서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처분전 이익이익이 산출이 되고 이 처분전 이익이익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이익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에 의한 각각의 항목들을 수정하는 문제가 실무 1번 문제에 거의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론에 출제가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순서 이 순서와 관련돼 가지고 실무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등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이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 항목인데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돼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산출이 되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서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는데 이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 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말 제품 등은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서 직접 수정이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이 되는데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등이 나오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을 수정하셔가지고 그 기말 원재료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돼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데 반영이 되고 기말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다시 한번 정리를 천천히 하신다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의해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가 반영이 돼서 손익계산서에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될 거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전기에 이월된 전기 2월 이익여금하고 당기의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이 더해져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산출이 되고 이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과 같아야 되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무시험 1번에 출제되는 내용을 놓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이 이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죠. 근데 기억을 하실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평균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할 때 원가가 낮게 또는 높게 평가되는 게 무엇인지 또는 이익은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는 게 무엇인지 기말재고익이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선입선출법, 그 다음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예전에 구입한 걸 먼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구입한 건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럼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이익이 높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익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익은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후입선출법은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고 평균법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면 이익이 낮게 평가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평균법이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익이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익이 낮게 평가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제 평균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또는 후입선출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원가가 낮게 평가되는 것, 이익이 또 높게 평가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원가가 낮고 이익이 높게 평가되고 그래서 기말재고익은 높게 평가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익이 최근에 구입한 게 원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말재고익이 높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원가가 낮죠. 그 다음에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꼭 좀 기억하셔서 어떻게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더라도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4번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출 내역인데 생산 전 모형 설계 제작 비용이라든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비,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라든가 기계장치 시드원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체안의 탐색, 평가 비용 등은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를 하셔서 이 가와 다와 마는 개발비가 아니고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본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대변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액,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6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계제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 이것은 전산액 2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품 이제 1급은 이제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업기업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요점 정리를 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업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지만,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상업기업의 매출원가와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등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론임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장단점이 있지요. 이론 공부를 이제 어찌됐든 이러닝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러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회계는 판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수업 방식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러닝이다 보니까 판서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집체 교육 때 다시 한번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꼭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집체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